안녕하세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연구사 원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할 제목은 미세플라스틱 연구 최근 현황, 미세플라스틱 측정 분석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선 미세플라스틱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모색 중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분석 방법의 소개와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연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을 알기 전에 우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6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6시 반에 저희가 기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도 우리가 쓰는 어떤 식기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양치질 할 때나 치약,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 그리고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 같은 거, 메이크업 하실 때 쓰는 모든 립스틱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그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출근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사무실에 가면 저희가 지금도 쓰고 계시는 컴퓨터나 모든 일생활의 물품 중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지하철 자동차에도 모든 부품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집에 들어가서 TV를 본다거나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들의 장난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집에서 이제 취침하실 때도 이불이나 이런 게 면이나 이런 소재 빼고는 아마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플라스틱 소재로 된 섬유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모든 이런 플라스틱에 관해서 여러 염려들과 주요 이슈들이 그래서 많이 발표되고 있었는데요. 인문학적이나 과학 쪽에서 이런 플라스틱 사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책과 그리고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죠. 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 또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의 뼈, 조직, 피부가 되었다 하고 수전 프라인켄이 플라스틱 사회라는 책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들이 1인당 플라스틱 사용이 2015년 기준으로 132.7kg, 2050년에 154.2kg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조하고 만들어지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희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의 뉴스인데요. 2021년 10월 22일 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고기를 사시면 흡수 패드, 핏물을 흡수하는 흡수 패드에 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검사를 하고 패드를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도 플라스틱이었나 했던 물건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이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그리스어고요. 플라스티코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스의 말인데요.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성형할 수 있게 만든 고분자 화학 물질인데, 이때 열과 압력을 가했을 때 잘 이제 이렇게 소프트하게 움직이거나 변형할 수 있는 건 열 가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은 열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열 가속성의 성질을 가진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페트병 같은 그런 아이들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그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재활용이나 그런 거를 활용한 어떤 산업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어떤 그 섬유를 만든다거나 옷을 만든다거나 뭐 가방을 만든다는 그런 산업 쪽으로도 지금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은 애초에 제조할 때부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원유를 각 온도별로 다른 온도에서 나오는 그 원유들을 각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종류의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페트병이나 뭐 PVC 막 이런 것들은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고요. 그 고무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열 경화성은 페놀 수지, 뭐 어떤 멜라민 수지 등을 사용한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요 플라스틱은 보통 페트병은 투명하고 가볍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특히 저희 맨날 마시는 생수병이나 탄산음료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플라스틱 비닐백, 뭐 비닐 봉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PE 재질인데요. PE 재질 중에서 이제 고밀도 PE를 HDPE라고 하고 저밀도는 LDPE라고 합니다. LDPE는 뭐 약간 좀 더 흐물흐물한 그런 비닐 봉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그 PP나 뭐 PE 재질로 그 컵, 종이컵 위에 덮는 뚜껑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떤 주요 플라스틱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이 미세 플라스틱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분석이나 측정을 할 때 이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샘플링도 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장비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는 우선 뭐 크게는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각국에서 이렇게 보통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정의는 하고 있지만 5mm는 솔직히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IOC나 에차라고 하는 그 유럽 환경청이나 이런 곳에서 화학물질 환경청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 그다음에 크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지금 계속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정의부터 시작해서 측정, 분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떤 장비를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 그 미세 플라스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1차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든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뭐 스크럽 재질이나 아니면은 치약 그런 데 보면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화장품이나 뭐 치약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알갱이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1차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플라스틱이고 2차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잘게 쪼개져서 풍화나 어떤 뭐 바람, UV 같은 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환경 중에서 계속 쪼개지면서 그 다음에 뭐 해수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서 파편화되는 그런 애들을 2차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즈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이제 논의 중인데, 사실 더 작은 1나노미터의 사이즈까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고 싶은데, 사실 이 분석의 한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해성을 보기 위해서는 1나노미터 정도까지의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을 하고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이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OC나 이런 곳이나 유럽물질환경청,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그 EU의 조인트 리서치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규정하기로는 Regular Definition of Microplastic에 대해서 사이즈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1나노에서 5mm 이하거나 파이버 재질, 뭐 3나노미터의 길이, 뭐 그러니까 3배 정도에 되는 그 길이를 이렇게 섬유상 파이버 재질로 이렇게 보겠다. 뭐 이런 그 크기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기준을 계속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때 보기 좋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파이버 재질이에요. 파이버 재질이고, 사실 파티클 포인트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파이버 재질은 좀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얇기 때문에 필터링 할 때 이렇게 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이버 재질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좀 파티클로 하기 어려워서 매뉴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재질이 또 몸에도 되게 해롭고, 성명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1대3의 비율로 길이 대 와이어 비율이 1대3 이상이면 파이버 섬유상 물질로 해서 미세먼지 중에서도 섬유상 물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섬유상 물질이 몸에 해로운데요. 그런 거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에 따른 위해성은 이제 아직 많은 연구가 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가 있는데요.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갈라지고 아까 이렇게 부러지는 과정에서 끝에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쪼개지는 그런 플라스틱은 생체나 인체에 들어갔을 때 저희 장기를 손상한다거나 어떤 위해성 있는 독성이 더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 형태와 파이버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고 측정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하천이나 하수 처리장, 그 다음에 대기, 해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와 사이즈, 그리고 어떤 모양,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석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분석 장비하고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분석 장비와 원리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장비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어떤 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이나 전처리 같은 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선 크게 환경중, 그 다음에 우리 생체, 어떤 생물체, 물고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해서 어디에서 있는 해조류, 굴, 어디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분석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경 중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생물 중,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 먹거리,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른 플로우 차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전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의 밤에서 IOC 표준화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분광 분석법과 열 분해법 두 가지 방법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분광 분석법 같은 경우는 IR, 그래서 적외선 분광 분석법과 라만 분광 분석법, 그리고 열분해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CMS의 파이오리시스 GCMS라고 해서 약간 600도씨 이상으로 열분해를 통해서 전처리를 할 때 이제 온도를 확 높여서 다 녹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GCMS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자 하는 어떤 입자 크기별 분석 방법의 연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MP,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별로 범위에 따라서 어떤 분석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석 방법 메서드에 대해서
그 설명한 그런 논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크게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이즈가 무슨 말이야? 뭐 1나노는 무슨 뜻이고 1마이크로미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이즈길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이즈는 이 화면 이제 뭐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란 그런 사이즈의 점이라면 이제 마이크로 FTIR이나 뭐 라만 분석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보시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그리고 그 파이오리시스, GCMS 같은 그런 GCMS법으로 정량법으로 할 수 있는 사이즈는 더 작은 사이즈. 여기 보시면 되게 막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점까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분석 장비 소개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이즈별로 다른 분석 방법 장비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석 장비 중에서 이제 분광 분석법에 해당되는 여러 장비 중에 저희는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석비, 그래서 FTIR, 그다음에 라만, 그리고 GCMS 중에서 파이오리시스 GCMS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광 분석법이란 어떤 것인지 뭐 간략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빛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빛은 입자의 어떤 성질하고 파동의 성질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어떤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용하는 빛은 파장은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웨이브가 있으면 그 웨이브가 한 번 지나가는 거, 이게 바로 파장이죠. 하나의 파장, 1파장을 한 번의 웨이브라고 할 수 있고요. 파수는 시간의 단위, 그러니까 1cm를 몇 번의 파장이 지나가는가. 그래서 그거를 파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파장과 파수를 이해하게 되시면 이제 에너지, 빛의 이렇게 에너지 강도가 있어요. 그 에너지 강도를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자레인지, 그거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그 랭스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가지는 그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파동을 일으켜 갖고 이제 수분을 진동을 시켜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저희가 음식을 데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거는 IR 같은 경우 적외선에 해당되는 파장의 그 빛을 이용을 해서 적외선 분광법을 하는 게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진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중에서 라만 분광법을 빛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빛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분광 분석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FTIR로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게 된 가장 이제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파괴라는 것이죠.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8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의 그 전자기 복사선의 흡수와 반사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무기물 관계없이 공유결합을 지닌 거의 모든 화합물의 적외선 영역에서의 다양한 전자기 복사선 진동수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FTIR을 사용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적외선 스펙트럼은 분자 내에 존재하는 어떤 작용기, 펑셔널 그룹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작용기와 어떤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문 같은 그런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IR과 라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IR에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진동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몰 n과 그 다음에 그 대문자 m이 있어요. 그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이고 K는 프랭크 산수인데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어떤 이중결합, 뭐 삼중결합 그런 결합이 있는데 그 두 물질의 질량이 같으면 저희가 뭐 구슬 같은 거를 고무줄로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 보면은 같은 질량을 가진 똑같은 구슬을 이제 고무줄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움직여서 보게 되면
힘이 다르잖아요. 같은 구슬이라도. 그리고 고무줄을 1개 연결한 거, 2개 연결한 거, 3개 연결한 거가 힘이 다르죠. 그런 힘의 다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본딩과 어떤 그 스펙트럼, 그 빛의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신축 진동, 그 다음에 굽힘 진동,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트위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분자들의 그 진동을 가지고 이제 IR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IR, 그 흡수되는 그 에너지를 다시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변환식을 통해서 저희가 뭐 GCMS나 이런 거에서 분석 장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프 형식으로 저희한테 맨 마지막에 그 분석 정보를 보내주는 게 FTIR의 장비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FTIR에 대해서 뭐 크게 막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는데 그냥 좀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만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특징이나 장점 같은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 장비 구성에 대해서도 뭐 그 이동 거울과 뭐 고정 거울 뭐 이런 걸 해서 반사를 하고 뭐 이런 뭐 해절 패턴을 이용하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게 요 부분만 가지고도 되게 긴 강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우선 그 IR의 특징이나 장점을 한 2가지 말해본다면, 그 다음에 점 파장을 한 번에 쫙 이렇게 훑으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 속도가 빠르고 스캔 횟수를 증가시키면 SMB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원의 세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거울이랑 그 움직이는 무빙 거울 2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구조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만 분석에 대해서 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만 분석법은 레이저가 시료를 때려서 입사광이 산란하는 정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법인데요. 유기, 무기, 혼합 재료의 정성 분석에 이상적인 그런 기술로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의 규칙성이나 결정성 여부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흑연, 비정정 탄소, 정질성 탄소, 다이아몬드와 같은 어떤 같은 탄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라도 이 라만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 스캐터링 되는 그 빛에 산란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의 존재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지 흑연인지 그런 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파괴라는 건 이제 IR과 비슷한데요. 이제 물질을 근데 레이저가 너무 세면은 사실 이렇게 타가지고 분석하는데 이제 막 구멍이 뻥뻥 뚫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레이저 조절을 잘하면 이제 파괴시키지 않고 그 플라스틱이나 어떤 물질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IR 같은 경우는 20 마이크로 이상의 약간 좀 큰 사이즈, 저희가 미세먼지를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5 마이크로미터하고 10 마이크로미터 해가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영역의 그런 작은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라만 분석법입니다. 네. 하지만 이 라만 분석법의 가장 큰 단점은 형광의 영향인데요. 이렇게 약간 형광이 있으면 그 신호에 이 라만 산란의 빛이 묻혀가지고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장비에 뭐 다 그 형광을 조절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라만 분석법의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일리 산란과 그 다음에 라만 산란, 뭐 그 이렇게 산란에 의한 빛이 이렇게 어디를 치면, 물질을 치면 그렇게 치고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 각이나 산란 그 범위에 따라서
라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주로 플라스틱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532 나노미터의 어떤 레이저를 쏴서 물질이 이 레이저를 맞고 산란되는, 그 산란되는 것 중에 라만 산란이 되는 그 스펙트럼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MS나 이런 어떤 물질의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제 고유의 그래프,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죠. 그 스펙트럼을 확인을 하면은, 이 스펙트럼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와 이 표준 물질의 그 라이브러리 그 스펙트럼과 저희가 물질 분석을 해서 나온 그 스펙트럼이 이제 일치하면 그 물질을 뭐 PP다, P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FTIR과 라만을 도대체 왜 둘 다 사용을 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과 라만은 조금 이제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 물질과 분자의 기본 성질이 조금 다른 거고요. FTIR과 라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쌍극차 모먼트, 다이포로 모먼트의 그 차이인데,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질량을 가진 같은 원소,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개는 이중결합을 하면서 분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다이포로 모먼트가 생성되지 않고, 그랬을 때 편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IR로는 분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라만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이렇게 탄소와 탄소로 연결된 그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두 개의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떤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다이포로 모먼트가 있으면 분석이 안 되고 한쪽은 다이포로 모먼트가 있어야 분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물질을 넣었을 때 어떤 장비에서는 분석이 되고 어떤 장비는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 플라스틱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 장비를 사이즈의 차이와 어떤 그 분자 구조와 결합의 차이로 인해서 두 가지 분광법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상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장비에 대한 어떤 비교 연구에 대한 논문도 지금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인데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그냥 검정색 볼펜을 리트머스 종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꾹 찍어 놓으면 물을 갖다 대면은 이 검정색 볼펜이 그 시간에 따라서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되면서 다른 색깔의 띠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과학 시간에 초중고를 나오시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실험인데, 가장 기본은 그것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거는 가스를 이동상으로 사용을 해서 가장 안정된 헬륨가스 같은 것을 이제 이동상으로 사용을 해서 물질을 같이 흘려주게 되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물질의 고유한 질량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고유의 그 피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피크를 확인하면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그 피크가 몇 분 몇 초에 나왔을 때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그 물질의 그 양이나 농도는 그 피크가 높게 나타나는지 낮게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본적인 그 원리로 이제 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 그냥 500도에서 600도씨 이상으로 그 모든 물질들을 다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빨리 이제 열분해를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가스와 함께 쭉 흘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로시스 GCMS 장비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 GCMS 장비랑 거의 유사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맨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로시스 열분해가 가능한 그런 뭐 TED나 뭐 파이로시스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TD 뭐 그런 그 장비를 장착을 하면서 물질을 어떻게 빨리 이제 녹이거나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어떻게 파이로시스 GCMS가 이제 운영되는지, 그 시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을 첨부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시험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분석 방법은 뭐 이제 샘플링하고 전처리, 그 다음에 분리를 하고 유기물과 무기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플라스틱을 분리를 하고 그 분리한 것을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장비들로 분석을 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뭐 밀도 분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산화 처리,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미세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을 제거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가 주로 있는데요. 주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밀도 분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무거운 아이들은 가라앉혀서 버리고, 그다음에 가벼운 미세 플라스틱만 남겨서 얘네들을 유무기를 분리를 해서 산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유기물을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미세 플라스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이나 라만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샘플링 가이드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IOC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뭐 먹는 물 쪽에서의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뭐 한국 분석과학 연구소에 IEC, TC 그 이제 위원으로 지금 돼 있으셔서 뭐 이렇게 그런 표준안 같은 거에 대한 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박사님께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이드런스하고 표준 물질안에 대해서 지금 유럽과
뭐 미국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지금 표준안을 작성을 하고 가이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는데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물에서의 샘플링 가이던스가 있지만 사실 공기 중에 어떤 뭐 토양 중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의 다른 물질을 분석할 때 하는 그런 샘플링 방법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물리적 처리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밀도 분리나 어떤 이런 물리적 처리, 뭐 자석이나 전극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크게 뭐 기름과 물이 섞이면은 저희가 쉽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만 분리하려고 전처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되지 않으면 이제 밀도 분리로도 이제 되지 않는 것들, 않는 물질들은 유기물 분해를 통해서 이제 그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과산화수소나 뭐 펜톤 시약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KOH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몇 퍼센트의 어떤 시약을 써서 뭐 몇 시간, 몇 분, 며칠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처리를 해야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할 수 있는지, 산화시킬 수 있는지는 각 시료마다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샘플을 샘플링 하더라도 또 조금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전처리를 계속 다르게 이제 하면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석법의 하나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전처리를 한 시료를 이제 필터링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필터 위에다 얹어서 아까 말씀드린 분광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필터를 선택할 때도 이제 뭐 셀룰로스 그런 필터나 아노디스크나 뭐 그러니까 뭐 서스 필터나 뭐 이런 다양한 필터들의 틀에 그 미세 플라스틱을 올려서 필터링을 해서 관찰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반도체 웨이퍼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필터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플랫하기 때문에 라만 분석법이나 아니면은 뭐 IR에서도 이렇게 뭐 파티클 파인더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동 분석법 같은 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실리콘 필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지금 여러 연구들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 플라스틱 그 연구를 할 때도 지금 실리콘 필터를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서스 필터를 사용을 해서 지금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필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1x1 되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주로 여과하는 필터링하는 그런 그 장치에다가 얘가 되게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필터가 잘 깨지지 않도록 그 가스켓 같은 걸로 이제 보호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필터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여과를 하게 됩니다. 여과를 하는데 이제 뭐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필터링 하는 방법인데요. 1차는 그냥 서스 필터로 해서 하고 거기서 내려온 그 여과된 물을 다시 여액을 다시 필터링 해가지고 좀 더 작은 사이즈의 1에서 뭐 5마이크로 그 포어 사이즈에 해당되는 실리콘 필터를 사용을 해서 다시 2차 여과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필터를 다 IR과 라만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제 보이는 그 이제 실제 화면인데요. IR이나 뭐 라만이나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작은 파티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덮고 있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유기물을 제거하려고 저희가 지금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선 IR과 라만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관찰이 되면 그 관찰된 플라스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의 경우는 프리의 변환을 통한 그 계산식을 통해서 이제 일련의 과정을 해서 장비에서 이제 다 계산을 해서
그 스펙트럼을 저에게 보여주고 그 스펙트럼이 그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스펙트럼과 일치할 때 그 플라스틱이 어떤 플라스틱이 몇 개가 있다, 뭐 어디에 어떤 사이즈로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열분해 분석법으로는 이제 정량 분석까지 가능해서 이제 여러 그 GCMS 장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이제 단위 같은 것도 저희가 고민인 것이 이제 몇 개가 있는가, 넘버로 셀 것인지 아니면은 몇 그램이 있는지 양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를 표기를 할 것인지, 1리터에 몇 개 있다, 아니면 1리터에 몇 그램이 있다, 아니면 1kg에 몇 개 있다, 1kg에 몇 그램이 있다, 근데 뭐 어떤 사이즈로 어떤 플라스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위 표시,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이제 독성이나 이런 쪽에 가서 그 독성, 위해성에 대한 그 연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통일된 어떤 결과 표시를 하고 양을 이제 서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나하나 다 필요하겠죠. 이제 환경 분석과 독성 보건이라는 그 학술지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발표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 분석 결과의 그 신뢰도나 그 각 랩에서 어떤 분석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좀 해보려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랩의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랩에 같은 시료를 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데이터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4차 국제 미세 플라스틱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신 그 K-워터의 그 연구원님과 그 다음에 분석과학회, 그 다음에 그 뭐 심원준 박사님 팀의 그 해양연구원,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랩에서 이제 그 결과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참값으로 보는 값이 한 300에서 9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의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시료를 이제 배포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을 했는데, 뭐 최소로 나온 거는 뭐 한 10개 이하로 되는 곳과 그 다음에 막 거의 2,000개 가량이 뭐 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분광법뿐만 아니고 사실 열분해법도 각 랩마다 지금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통일성이 굉장히 조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보시면은 이제 각자의 랩에서 하는 방법으로 다르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그 미세 플라스틱 분석법이 굉장히 이제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현황을 살펴볼 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표준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연구와 지금 그 분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분석 국제 표준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우선 ISO 쪽과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그 EU 쪽에 어떤 그 이제 연구들, 그 다음에 뭐 독일 쪽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분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제안한 뭐 TC61이나 막 이런 것들의 그 분과들이 있거든요. 그 분과들에서 지금 국제 표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그 위원들과 함께 논의와 회의, 그 다음에 분석 결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표준법을 개발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 국제 표준안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IOCO의 그 TC61과 그 다음에 그 TC147 그쪽에서 이제 시험 방법 국제 표준안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고, 최근에는 2021년 9월인가 10월 정도에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안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가지면서 발표되는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 연구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지금 분석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그 분석법이나 측정법에 문제점이 있거나 전처리 방법의 어떤 다른 그 랩에서 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계속 시도를 해보는 그런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일 표준원에서도 ISO TC 61 산하의 그 플라스틱과 환경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 국제 표준안의 어떤 개발 과정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제 뭐 ISO 그 표준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섬유 쪽이나 어떤 세탁수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시험법도 지금 계속 이제 표준안에 대해서 뭐 투표도 하고 그 문구나 어떤 정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세 플라스틱의 그 사이즈의 정의와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지금 다 확인을 하면서 서로의 연구자들끼리 지금 디스커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방향을 이제 주시를 하면서 저희도 미세 플라스틱 그 시험 분석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위해성 평가나 막 이런 게 이제 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위해도가 있다, 없다, 뭐 인체에 뭐 얼마만큼의 뭐 되게 큰 영향이 있어서 뭐 얼마만큼 노출되면은 죽을 확률이 뭐 몇 프로다, 뭐 이런 독성학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거나 이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떤 그 생태계나 인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그것들의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앞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주시를 하고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뭐 지금 제가 여기에다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입자 크기에 따라서 포유류의 체내 흡수 및 축적 여부 같은 것들과 그거에 따른 어떤 세포가 흡수되는 그 사이즈, 그 다음에 그 침투됐을 때 어떻게 위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이렇게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런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제가 본 논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몇 가지 이제 뭐 넣어봤는데요. 수환경 내 미세 플라스틱 또는 해수 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샘플링 방법의 비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에 대한 비교 연구, 그 다음에 분석 장비나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비교 연구들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저희가 숨쉬는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사이즈로 얼만큼이 실내에는 얼만큼 있고 실외에는 얼만큼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샘플링 방법부터 전처리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 이제 그 하나하나의 확인과 그 다음에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 플라스틱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만큼 이제 최근에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먹는 물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2년, 4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쓰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그 분석에 대한 표준안이나 어떤 환경적인 정책까지 이제 가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저희 연구자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고 정확한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정책 연구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향후 미세 플라스틱 연구 방향 및 과제인데요.
지금까지 발표드린 것처럼 국내 미세 플라스틱 오염 분포 및 현황 연구가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료 어떤 특성별로 뭐 대기인지 물인지 그 다음에 토양인지 그런 미세 플라스틱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매체별 미세 플라스틱 분석의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독성 및 위해성 연구까지, 그래서 우리 미세 플라스틱 관련 정책 기초 자료에 제공될 때까지 저희는 이제 이 과제를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어떤 연구와 그 다음에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저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의 측정 분석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